XSFM입니다. I, D, W, K. 겨울이 더 오기 전에, 북쪽의 서자들이 더 아무것도 모르기 전에 스타크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4년 10월 둘째 주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휴입니다. 네. 네. 진짜요? 저는 왜지? 하루 빠졌잖아요. 10월 9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징검다리 놀개준에서도 많고. 네. 저는 지금 그때 저 휴가 갔을 때 일정 부분 반납이 됐지만 휴가가 네. 그래도 그 뒤에 지금 연휴가 계속 있어서 더 억울합니다. 바빠 죽겠습니다. 예.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상근 이용이 앉아있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100회가 얼마 남았죠? 다음 주 일요일이죠, 우리 기준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그런가? 주 일요일이죠. 10월 19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에요. 요새 내부자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행사장이 당사자는 안 된대요. 그래. 그래서, 예, 걱정이에요. 네. 어제 출연해주셨던 홍콩 환타님도 벙커원에서 가끔 강연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장사가 떼장사가 잘 되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벙커에서 네. 서바이벌 투어 그거 할 때요. 네. 보니까 네. 저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 지나가는데 그 손님 총중들이 모이는 게 네. 그걸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끝나고 술 먹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끝나고 술 먹어요? 예. 홍콩 환타님하고 물뚱님이 그런 게 맞으시는구나. 뒤풀이를 좋아하시잖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 아니고 진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택도 없는. 안 믿네, 이 사람들이. 어린 반포지 없는. 예. 네.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뒤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뒤풀이가 없고요. 제가 환단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오늘도 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 스타크 가문의 역사가 길고 장구하다기보다 스타크 가문의 출연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긴 이야기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광고를 얼른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모바일 캐주얼 게임 유혹의 한수.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애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랑 PC 게임? 모바일 게임이지. 캐주얼 게임 아니면 RPG? 난 쉬운 캐주얼 게임. 여럿이 같이 아니면 혼자서? 같이 해야 재밌지? 친구 아니면 이성? 다 필요해. 그렇다면 언니는? 유혹의 한수. 빙고, 오목, 장기, 뱀주사위, 보물찾기. 다양한 게임을 앱 하나로 하면서 채팅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유혹의 한수 뿐이라고. 유혹의 한수.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세요. 처음 만나는 오프라인 모바일 축제. 한국경제TV 주최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가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시 지하철 3호선 하겨울역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액세서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앱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 총출동하는 국내 유일의 어플리케이션 전문 박람회 앱쇼 코리아.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고 계셨던 개발업체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앱 홍보는 물론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제가 이제 커피도 못 먹지 않습니까? 커피도 네. 끊었어요. 커피를 끊었어요? 네. 카페인 전체를 안 먹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카페인도 끊으려면? 네. 콜라, 차, 다 카페인이 네, 있어요. 차도 녹차만 마셔야 되고. 녹차도 카페인 많아요. 그래요? 녹차 먹지 말아요. 녹차가 커피보다 카페인이 더 많아. 내가 편집할 때 물처럼 먹는 레드불, 이건 못 먹겠네. 네. 레드불은 카페인 덩어리. 네. 네. 환단 고카페인이잖아요. 환단 고카페인. 네. 아직도 그 고카페인이 무슨 카페인인지 모르겠는데. 광고와 생활.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왜 또 읽어요, 그걸? 아니구나. 괜찮아요? 예. Are you okay? 커피를 끊으니까 진짜 힘들더라. 환각증세가 이렇게 정확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밑에 걸 읽어주십니다. 예. 밑에 걸 읽어주십니다. 광고와 생활. 처음 만나는 오프라인 모바일 축제,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어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가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십니다.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신제품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지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바로 치킨집으로 선회하지 않고 분투적인 개발업체들이 많습니다. 앱쇼 2014는 앱쇼 2014는 관의 지원이나 이렇게 앱쇼 2014는 앱쇼 2014는 관의 지원이나 땡겨 대충 돈 쓰다 마는 전시회가 아닌 자생력을 갖추어 관객들에게 정말로 장사해보겠다는 의지로 만든 전시회랍니다. 함께 공멸할 수도 있지만 함께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점에 반대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장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정부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맞아. 그리고 과연 그 시장에 의존하는 게 더 자생적인 건지 아니면 그 정부 기관에 의존하는 게 더 자생적인 건지 역시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 질문을 언제나 XSFM은 던지고 있죠. 그렇죠. 계속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기업들 사이에서 싸움질하고 상업방송으로 살아남는 쪽이 맞는가? 아니면 후원을 받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가? 저희가 지금 고민이 끝났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의 결론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체력을 갖추자거든요. 네. 저는 반 이상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 반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고민은 계속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람회 측에 전시회 회사 측에 막무가내식 마인드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참가할 업체가 다 이렇게 모집되지 원래 그러긴 하죠. 이런 전시회 업종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업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빨, 대기업빨, 요런 걸로 장사 안 하고, 좋은 컨텐츠 있는데 찾으러 다니겠다. 네. 근데 전시회가 한번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죽도록 피곤할 거거든요. 엄청 힘들죠. 네. 저는 걱정되는 게, 전람회 관련자분 중에, 네. 캐틀린 스타크 같이, 네. 확신을 자기 마음대로 확실로 바꿔버리는. 그랬다가 다시 막 중요한 순간에 우유부단해지는. 그러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죠. 한국 그 스마트폰 개발 업체의 문제로 보자면 카카오톡에서 느끼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 하면 어쨌든 기술 기업이잖아요. 무슨 앱을 개발했든 간에 앱을 개발했으면 근데 기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수 이런 앱도 정말 보면 허접하게 짝이 없거든요. 민족과 민족. 네.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건 좀 곤란하죠.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식사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제대로 된 개발 업체들이 많이 모이는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이 하고 싶은 말은 플랫폼 잠식할 플랫폼만 자꾸 만드는 회사들. 우리가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졌네 하면 이제부터 뽑아 먹어야지 하면서 앱을 개선시키지 않는. 물론 전 당연히 물론 개선도 시키고 고독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결국 플랫폼을 전체를 다 잡아먹겠다. 입만 커지는 기형성을 가지는 기업들은 구글이나 애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용이 말한 대로 최초에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보겠다는 마음은 좀 사라지긴 하겠죠. 그런 회사 아닌 회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전람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다른 광고. 웬 분이 유혹의 한 수가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검색해봤더니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잘 됩니다. 구글에서는요? 잘 안 됩니다. 무슨 수를 따로 쓴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웹과 모바일 깡패들의 힘에 시달리느라 게임 업체가 고생이 많습니다. 네. 두뇌를 키워주거나 맛있게 해주거나 좋게 해주거나 할지도 모를 유혹의 한 수. 그 중에 하나라고 지난주에 해석한 바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출시일은 10월 14일로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색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이 안 된다는 말씀이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14일이 되면 그때 검색이 되겠죠. 네. 구글 플레이?
그건 떠야 검색이 되잖아. 네. 없는 건 검색이 안 되지. 네. 지금 뭐 저희들 방송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들으시면은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드리면, 저는 정말이지, 협찬 따내고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최대 약점. 영업 능력 전무. 근데, 오히려 영업을 방해하는 능력. 네. 예. 근데, 오히려 이 스폰서 업체들 중에서, 우리 스폰서랑 광고해준 광고주잖아요? 네. 광고주 업체 측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이런 거 필요하면 말해라. 왜 말을 안 하냐고 화를 내고. 네. 예. 혹시 실례지만 이런 걸 드려도 될까요? 화를 안 내실 겁니까? 뭐 이런 거. 네. Shut up and take my money. 예. 고마운 광고주 분들 덕분에. 네. 예. 그날 선물이 많겠어요. 와, 그 Shut up and take my money 그 짤방은 그 진짜 퓨처라마에서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죠? 예. 우리나라에 경조사 봉투 그 모양 봉투도 나왔더라고요. 돈봉투에 그걸로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주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 5만원짜리를 세로로 반으로 접으면 그 쥐고 있는 모양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결혼식에 이제 돈 봉투 받는 사람은 밴더가 되어가지고. 돈 달라고! 하게 되겠죠. 네. 옛날에 UMC님 저 밴더 닮은 사진이 있었는데. 뭐지? 이 폴라티 같은 거 여기까지 올리고 옷 사이로 담배 피고 있는 사진. 로봇을 닮았다니. 그거랑 밴더랑 참 닮았어요. 저 밴더 좋아해요. 공상평전 얼음과 불의 잉해 제6화 스타크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던 가급적 스포를 피하는 얼음과 불의 잉의 시간입니다. 어제 녹음했던 어제 그 방송하고 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해를 웨스테로스 시민권과 홍콩 시민권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건 아까부터 네. 이명박하고 박근혜 중에 하나를 찍으라는 말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죽을 벗기고 레벨이 약간 틀리는데 아도스가 출몰하고 웨스테로스에는 7왕국이 있으니까 네. 그 중에 또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에소스에 있는 도시국가들 뭐 브라보스라든가 뭐 미린이라든가 이런 데 다 치면은 네. 제가 저보고 고르라면 저는 스타크 역시 윈터펠을. 아, 진짜요? 저보고 고르라면 저는 그냥 홍콩. 세상에요. 그래서 예.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예요. 그냥 마포에 있읍시다. 예, 그럽시다. 그냥 앉아있는 게 낫지. 네. 이 스튜디오 그대로 뽑아가지고 들고 가면 400만 원이라며. 어우. 700만 원? 400만 원? 안 돼! 와, 참, 난처한 일이죠, 그거. 지금 월세도 무거운데. 평당 1억 2천 뭐 이런. 네. 그런 땅은 아직 없는. 네. 네. 웨스테로스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환타지의 물뚝심송 상인 고문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을 전력하기 위해서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타크 집안의 첫째 딸, 장녀, 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산사의 여동생, 아리아 스타크입니다. 맞아요. 거기서부터 하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용이 기억해줘야 돼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저는 편집이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아스트라라 가지고. 산사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산사 예. 끝나고 아리아 할 차례 맞습니다. 에다드 스타크의 셋째이자 둘째 딸이죠. 산사와 다르게 활동적이며 무예를 익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입니다. 저는 소설에서 먼저 보고 재능도 있죠. 예, 이 아리아 캐릭에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제가 상상하던 거랑 딱 맞는 아동 배우를 데려왔더라고요. 아동이에요? 어린애입니다. 애요, 애. 애입니다. 지금부터 칼 쓰는 법을 배워야 되나 보군요.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애로 나오다가 네. 시즌 4 끝날 때쯤 되면 벌써 4년 넘게 흘렀으니까 많이 자랐어요. 첫 등장할 때는 언니랑 같이 썩은 표정으로 술을 놓고 있어요. 수. 네. 이렇게 그 자수. 네. 썩은 표정으로. 수 놓은 결과물도 굉장히 썩었어. 뭐야, 큰 바늘 없어? 니들 없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자 그 유모이자 그 아줌마한테 막 혼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언니는 막 화려하게 딱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막 그러면서.
드라마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버지 에다드 스타크를 따라 그 킹스 랜딩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때 이제 그 아리아와 함께하는 그 일종의 상표 같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뭐죠? 이거를 전에 몇 편 전에 저희가 언급할 때 좀 네. 애매하게 언급을 했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몇 분이 그 아리아 스타크의 무기, 니들, 네. 그 칼, 네. 그 칼을 누가 줬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잘못 말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니들은 존 스노우가 준 게 맞죠? 네, 드라마 보니까 존 스노우예요. 예. 존 스노우가 준 게 맞고 그때 우리가 이제 애매해진 게 네. 니들이 발리리안 강철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좀 애매했었죠. 아니에요. 예, 그 니들은 발리리안산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근데 니들이 그렇다고 허접한 아이템이냐? 네. 그게 아니고 그 에다드 스타크 그 윈터펠의 에다드 스타크 직속 장인 예. 그러니까 최고 기술자죠 이제 북부에. 하토리 한조. 네, 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 이름. 연조. 네. 대단한 장인이죠. 네. 그런 장인이 있어서. 헤이터리, 헤인저. 근데 그 하토리 집안이 네. 진짜 장인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실제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실제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루시 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쓴 거지. 그러니까 그 스타크 집안의 전속 장인, 그 북부의 꽤 유명한 솜씨있는 장인이 존 스노우의 부탁으로 만들어서 여자아이가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가볍게 만들어진 네. 그 작은 칼을 존 스노우가 길 떠나는 아리아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네. 그걸로 알 수 있듯이 산사하고 그 아리아가 취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 이름을 니들이라고 짓는 것도 예. 그 언니에 대한 반감이 그런 것도 약간 드러나죠. 있는 예. 거죠. 수는 이 정도는 되는 그치. 걸로 놔야지. 바늘을 쓰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뭐 이런 느낌인 네.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존 스노우에 대한 입장도 산사는 존 스노우를 싫어하죠. 산사는 약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된장기가 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서자 이런 애들하고 놀기 싫어하고. 그죠. 왕자 뭐 귀족들을 동경하고 기사를 동경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아리아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존 스노우가 자기를 잘 대해주고 칼싸움 연습 많이 같이 해주니까 존 스노우를 굉장히 좋아하죠. 존 스노우가 서자인 거는 아리아한테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양쪽의 스탠스 차이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존 스노우가 보기에도 산사보다 아리아랑 더 친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요. 예. 뭐 산사가 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관심사도 맞아 떨어지고. 그렇죠. 네. 존 스노우는 결국 그 이그리트 같은 그 야성적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네.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대목에서 이미 우리는 아리아의 캐릭터가 다 잡힌 겁니다. 잡힌 상태에서 아리아가 이제 그 칼을 들고 가서 이제 막 그 자기 방에서 막 칼을 꺼내가지고 막 감동을 혼자 먹고 있다가 네. 아빠한테 딱 들키죠. 네. 아빠는 여자는 이제 윈터펠 집안, 스타크 집안답게 야, 여자는 자라서 이렇게 그 좋은 귀족한테 시집 가는 게 다지. 왜 네가 칼을 갖고 막 이러 노느냐. 라는 게 관습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에다드 스타크가 그 칼을 뺏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오히려 반대로 칼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구해주죠. 거기서 아리아도 깜짝 놀라죠. 거기서. 그 전에도 나왔던 건데 이 앞뒤 꽉 막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에 물뚱님이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자신의 여동생이 생각났기 때문일 수 있죠. 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에드와드 스타크의 여동생 리아나 스타크는 아리아와 성격이 딱 빼닮은 그 자기 고모를 많이 빼닮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리아나 스타크의 일생의 여정과 이렇게 약간 투영되는 면도 있고. 그럼 아리아는 아버지가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나는 쇼빈 분이다. 아버지도 쇼빈인데 조심하시죠. 뭐 이런. 어쩌다가 아버님이 쇼빈이십니까? TV에서 봤는데 아빠가 쇼빈이야. 이러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쇼빈이시네 이러면서. 그 시리오 포렐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죠. 시리오 포렐이 아리아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멋진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이제 그 몇몇 대사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검이 내 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네. 팔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칼을 자기 팔처럼 써라. 팔처럼 인식을 할 때까지 연습을 해라. 고기를 꼬먹던. 예. 게임을 하던. 그리고 네. 방향키가 망가지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골무를 씌워놔야죠. 어느 순간에 나오는 말이자면은 아리아가 칼이 그 연습용 나무 칼을 주거든요. 네. 근데 시리오 포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투핸드 소드가 아니고 한 손으로 쓰는 검술을 가르치는데 아리아 조그만 애가 그 연습용 칼을 들고 무겁다고 불평을 해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칼을 무겁다고 느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시니컬한 명대사인데 모든 사람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뚝 말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물뚝이다. 모든 사람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 아니야. 법물론. 네. 그리고 더 재밌는 대사가 바로 나오죠. 사람을 찌르면, 네. 사람을 칼로 찌르면 물이 새어나오고 죽게 된다. 칼을 많이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당연한 얘기겠죠. 사람을 뭐 만드기 인형이랑 오재미쯤으로 보는. 이렇게 푹 찌르면 뭐가 나오는. 네. 눈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검술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세상 만사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랑 꿰뚫어 보는 거랑 다르다. 이거 원래는 어떤 표현이죠? the seeing. 네. seeing? 아, 이건 내 뒷문장만 써왔네? 앞문장을 안 써왔네? seeing, the true seeing, that is the heart of sword play. 검법의 핵심이 눈으로 꿰뚫어 보는 거다. 진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 아리아가 거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이 말을 떠올려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걸 아주 일찍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건 이제 검술에 쓰인다면 그거죠. 뭐 앞에서 사람이 현란한 검술을 보여주면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공격이 날라올지 뭐 이런 걸 더 실제로 꿰뚫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저놈은 춤만 배웠구만. 예, 뭐 혹은 그런 뭐 거죠. 저놈은 예. 덩치는 큰데 스트레칭은 안 됐구만. 예. 혹은 저놈은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 100만 양을 빌려줘야겠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 표현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 맑은 콧물이 흘렀다. 이거. 네. 제가 비염이 심하잖아요. 네. 저는 그 허생전 읽다가 그 대면서 깜짝 놀랐는데. 옛날 선비들은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녔던가. 안 닦는다는. 안 닦았었나. 거기서 핵심은 맑은이죠, 맑은. 아니 그게 감기 초기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잖아요.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고비가 넘어가면 노란 코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맑은 콧물이라는 게 예. 그 개코의 그 촉촉함일 수 있어요. 뭐야 그게? 아 선비가 왜 코가 촉촉해? 감각 기관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렇죠. 냄새를 잘 맡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대엽대불 비슷한. 언급됐던 대사입니다. 예. 그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신의 이름은 죽음이다. 네. 세상에 중요한 건 죽음밖에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 뭐죠? 그 예전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린 Not today. 네. Not today. 오늘은 아니다. Not today.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시리오 프렐이 과연 죽었는가 해서 저는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not today라는 말에 그 시리오 프렐이 아직 안 죽었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혼자서만. 네. 예.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누군가가 예스 이러면서 그냥 배워버렸을 수도 있죠. 오늘이 맞아 임마. 네. 오늘 맞아. 아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리아는 이제 이거 정도 뭐 에다드 스타크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스포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눈앞에서 지켜보고 네. 그 목이 떨어지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네. 아우. 산사도 그랬고. 예, 다 보게 됩니다. 산사는 저 위에 망루 위에서 왕과 함께 보게 되고 네. 아리아는 이제 군중에 숨어서 보게 돼요. 네. 그리고 보고 그 끔찍한 장면을 기억에 담고 마음에 담고 킹스랜딩을 떠나서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되죠. 원래 처음에는 그 대목에서 아리아가 이제 아직 자제심이 부족한 나이니까 네. 막 대들려고 그러죠. 왜 우리 아버지를 죽이냐는 식으로 막 대들면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아리아를 그때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꼬맹이를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네. 드라마만 보신 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네. 갑자기 나타나죠.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는데 먼저도 한두 번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누구냐면은 그 나이트워치 모병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네. 그 각 지역을 돌면서 네. 그 뭐 범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끌어 모아가지고 부족한 나이트워치의 병력을 보충하는 모병관입니다. 동네에 미국에 못 사는 동네에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뭐 종이 쓱 내밀면서 학비안 필요하나 이런. 네. 가족이 생겼는데 부양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꼭 말 그대로 썬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병관이 네. 결국은 그 나이트워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윈터펠 스타크 집안하고 친할 수밖에 없거든요. 북부의 지배자니까. 네. 결국 에다드 스타크하고 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주의 딸을 구한 거죠. 구해가지고 자기 판단에 딱 얘는 네. 무조건 나이트워치를 데려가야 된다. 왜냐 나이트워치에 존스노우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병관은 그 아리아를 남자애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예. 그 추적이 시작될 때니까요. 잡으러 올 거니까 그 라니스터들이 잡으러 올 거니까. 예, 예. 그래서 변장을 시켜서 그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북부까지 가려고. 네. 존스노한테 데리고 그 나이트워치의 그 블랙 캐슬 블랙으로 데려가려고. 네네. 길을 떠나는데 이때부터 이제 아리아한테 벌어지는 일은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일관되게 뜻대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보나마나 가다가 이제 그 라니스터 추격병한테 걸리죠. 그래서 막 뭐 풍지박산 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방랑하다가 그것도 또 뜻대로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실패를 해요. 계속. 예. 그 실패하는데 모든 그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아리아가 끊임없이 방랑을 하도록 스토리가 구성이 됩니다. 한 곳에 있을 수 없도록. 예,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때마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발라모글리스 되거나 예.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헤어지거나. 알고 보니 나쁜 놈들이었거나 안정감은 주지 않고 경험치만 쌓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하면 네. 아리아한테는 이 스토리 진행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쌓아주는 여행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 아이는 Not Today라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 위기를 계속 모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딱 그 매번 이제 트랩에 걸릴 때마다 예. 어떻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예. 큰 피해를 보지만 자기도 피해 나가고. 탈세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오늘만 빠지면 Not Today. 세무조사를 뭐 1년 내내 하나? 이러면서 그때 그 희대의 탈세 그 공무원 탈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도 Not Today 하면서 그러니까요. 한 몇십억을 이렇게. 네, 물론 진리는 세상에 정해져 있는 건 세금과 죽음이지만 하여간 피하면 좀 더 피해진다. 그러니까 아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아리아가 만났던 사람들의 캐릭을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 가장 긴 시간 동안 같이 여행을 다녔던 인물이 바로 그 하운드, 산도로 클리게인입니다. 네, 의외죠. 예. 그 산도르 클레게인. 예, 산도르 클레게인이 지난번에 제가 단호한 말투로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굿맨. 네. 그 근거가 바로 산도르 클리게인이 아리아한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겉으로는 아리아를 잡아다가 네. 자기도 이제 도망 나왔으니까 자기도 돈이 궁하잖아요. 네. 아리아를 잡아다가 스타크 집안 관련자한테 넘기면 네. 상금을 많이 줄 거 아니냐. 예. 나는 너를 안전하게 끌고 가서 한몫 두둑이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얘를 끌고 다녀요. 네. 근데 둘 사이에 이제 뭐랄까. 버디무비가 형성되면서. 로드무비가 돼요? 로드무비가 완전히 그 아리아와 하운드 얘기를 보면 로드무비입니다, 진짜. 근데 이 산도르 클레게인과 아리아가 겪는 그 모험들을 보면은 네. 이 마틴 형이 얼마나 이 세디스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족칠 수 있을 때까지. 진짜 이건 작가가 너무 심했다. 이건 뭐 간내보다 되는 일이 없어. 막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그러고. 야, 저건 너무 처절하지 않냐. 그러다 이제 결국 아리아는 시즌 4 마지막 장면에서 거기서 좀 벗어납니다. 그래요? 네. 그 시즌 5에도 나오나요, 아리아? 그건 모르죠. 시즌 5가 나와봐야 알죠. 네. 소설에는 나오죠, 계속. 이 형 앞에 있는 사람은 조지 R.R. 마틴이 아니고 물뚝심송님입니다. 조지 물물 마틴. 네. 그 HBO 관련자라면 조금 알 수 있겠죠. 네. 제작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 이거 시즌 5는 찍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내년 봄에 나올 테니까요. 네. 약간 아리아에 관해서 스포를 하자면은 그 피해 결혼식 장면에도 아리아가 나옵니다. 소설에도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나와요. 예. 그리고 험한 걸 보기 전문가. 예, 그 스타크 가문들이 몰락하는 장면을 다 봐요. 그러니까. 산도르 클리게인과 아리아가 겪는 얘기들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 게 굉장히 다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뭐 할 거 다 했으면서 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아리아가 산도르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이게 그 인물 설명할 때 캐릭터 설명할 때 이 빼먹었다고 무수히 많은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누구죠? 그 발음하기도 힘든 자켄 하가르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켄 하가르. 예. 자켄 하카. 뭐 하가 뭐 이런 사람인데 스페링도 이상해요. 막 어퍼스트로피 찍혀 있고 막. 그 트위터에서 고스허크 70 이분하고 예. 99라는 분이 계세요. 골뱅이 KEUGENE 84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두 분은 호도르를 지적해 주셨고요. 네. 남야부리라는 분은 브론, 그리고 솔청카라는 분은 자케나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호도르 얘기는 뒤에 나오고 예.
그 브론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네. 브론은 누구냐면 그 티리온 옆에 따라다니는 보디가드 같은 성격인데 네. 용병 출신이고 예. 그 원래 그렇게 크게 중요한 캐릭이 아닌데 네. 드라마에서는 좀 지나치게 중요하게 다루어진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너무 멋진 캐릭터로 나오죠. 예, 자꾸 그 아주 굉장히 쿨하고 시니컬하고 멋진 현실주의자로 나오는데 네. 뭐 싸움도 잘하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실수로 좀 비싼 배우를 섭외했나 보네요.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졌나 보죠. 하다 보니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 브론 얘기는 빼고 브론 좋아하시는 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 상당히 멋있게 보고 멋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예. 잘 싸우고 괜찮아요. 예. 정의롭지 않으면서 멋있고. 예. 예. 그 쿨한 악당 예. 그런 느낌. 내가 널 배신하는 건 네가 나라도 배신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네. 누가 봐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설명 가능한 악당. 예. 자케나가르는 굉장히 묘한 캐릭으로 나오는데요. 소설에서 마찬가지고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신비롭게 그려집니다. 네. 아리아가 처음 만난 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잡혀 있는 죄수로 나와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죄수가 다르게 좀 깔끔하게 생겼어. 예. 고양이처럼 막 계속 핥나? 왜? 이 자케나가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녀는 남자를 구해줘라 이런 거. 뭐야? 그 웨스테로스 표준어를 못해요. 공용어를 못해. 잘. 굉장히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못하고 네. 단어의 나열로 말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단어만 나열해서 말하는데 뜻이 다 들리고 굉장히 멋있어요 대사도. 예. 소녀는 남자를 구해줘라 이런. 그러니까 대명사를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어의 단계가 있잖아요. 스타2의 그 저그 연구실에 있는 벌레. 진짜요? 이름 까먹었다. 네. 그 단어로만 나열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명사를 못 쓰는 거. 네. 이거는 아이의 언어 능력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부모가 아이한테 얘기할 때 엄마가 뭐 해줄게, 아빠가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닌 거예요. 네. 어제 저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육아에 대한 얘기를 예, 누군가 예, 나누다가 두세 살이 되면 이제 그 문장 조합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추측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키워주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한테 20곡을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냐, 저게 필요하냐, 저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예스노만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집어서 애한테 시켜야죠. 내가 완벽한 답을 내줄 때까지 계속 애가 물어보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하겠죠. 많이 하다 보면 되지. 그리고 부모들 아니, 내가 뭐 절벽에 떨어뜨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해야지. 부모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대명사를 많이 써버릇 하시는 게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육아 방송이야? 저는 그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신세계. 그런 거 있고 뭐 굉장한 능력자예요. 이 자케나가르는 잘 싸우고 네. 제가 보다가 저건 앞뒤가 안 맞는다. 저렇게 대단한 놈이 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잡힌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일부러 잡혔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 실려서 그 나이트워치로 가게 돼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나이트워치에 입대를 하려고 그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나이트워치는 자원 입대를 받는데 그러니까. 왜 잡혀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나 입대하겠어 그러면 시켜주는데. 잡혀가면 사병이고 들어가면 부사관인데 부사관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 그리고 싸움도 되게 잘하고. 네. 그러니까 직업이 그 전문 킬러라는 거죠. 자개. 히트맨이에요? 네, 히트맨인데 네. 뭐 독도 잘 쓰고. 네. 거의 마법에 가까운 일을 막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리아와 이제 어떤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그 거래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 그리고 가장 의미심장한 선물을 아리아한테 주게 되죠. 가장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헤어지면서. 선물. 예. 뭘까요? 짜게진 동전. 남자 소녀에게 이거 준다 이러면서. 철로 된 동전을 철로 된 동전은 말이 틀리죠. 철전? 철전을 주는 거죠. 철전. 네, 철전 한 입. 예. 철전 한 입을 주면서 근데 그게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당백전. 되게 비싼 돈. 이 철전 하나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만 좀 해, 그만 좀. 피천득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 그래가지고 동전 60개를 구걸해서 모은 철전 하나를. 당 60전. 예. 그 철전이 바로 저거였어요. 그 발라 모글리스와 발라 도아에리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표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키죠, 키. 시즌4 마지막 장면에서 아리아가 그걸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보여주면서 네. 발라 모글리스 딱 그러면 상대가 발라 도아에리스 그러면서 뭘 해줘요.
그래요? 예.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뭘 해주는지는 얘기 안 하려고. 뭐 초소 암구. 예, 그 암구어 같은 거예요. 예. 그게 그 동전과 그 암구어를 예. 자켄 하가르가 아리아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아리아의 인생의 무대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시즌5를 가봐야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황금 열쇠일지, 부비트랩일지. 뭐 지옥으로 가는, 아기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라, 뭐 이런. 네. 뭐 그런 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암구 주고받으면서 지나가다 초소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는 마이구미를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저는 고참 때, 그, 초소에 있는, 그러니까 후임병들한테, 항상 그걸 가르쳐줬죠. 뭐요? 우리의 적은 전방이 아니고 후방에 있다. 그건 당직사관들이 알려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적은 나다. 저희 부대는 외곽 근무가 없어가지고. 어휴, 꿀보직. 근데 훈련 나가면 외곽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두의 딜레마인 거예요. 병사들은 안 해봐서. 그러니까 소화 절차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짬에 상관없이 다 안 해본 거예요. 서로 우왕좌왕. 그리고 간부들 입장에서도 얘네한테 총을 들려 보내야 돼? 막 이런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자해행위 아닌가? 막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 자켄 하그르에 관련해서는 역시 또 이제 그 유명한 스토리 라인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소원의 꼼수 문제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전설이나 동화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여기 비슷한 플롯이 등장을 합니다. 자켄 하그르가 아리아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대가로. 그러니까 갇혀있던 사람이 우리에 갇혀있던 사람이 3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소녀 3명 구해줬다. 그게 이 소녀가 걔를 뭐 풀어주려고 구해준 것도 아니고, 얼결에, 막 엉망진창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도끼를 갖다 줘요, 그냥. 끊어진 것도 아니고 도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하여간 뭐 구해준데 교조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 대가로, 세 사람의 이름을 달라. 소녀 남자에게 세 사람 이름 줘라, 뭐 이런. 데스노트. 예. 그러면 생명의 값을 치러주겠다. 셋을 죽여주겠다. 죽음의 신이 3명을 얻으려다가 못 얻었기 때문에. 저는 3명은 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길래 그냥 그런 이상한 개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소원도 다 들어줘가 세 번째 소원 뭐 이런 거. 그 지니가 와서 그건 안 돼. 그랬더니 세 번째 소원으로 여러 지니를 줘. 이런 거 같은 그 바보 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트릭을 사용해서 2명을 죽인 다음에 세 번째 자켄 하가르라는 이름을 댑니다. 소녀 남자 보고 죽으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딜을 잘못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죽이기래요. 너를 살려줄 테니까.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그걸 다 해줘요 또. 바보네. 소녀 명예 모른다. 왜 이런 이상한 걸 시키냐.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그 불평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켄 하가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리아한테 발라모글리스를 알려줬다는 거. 발라모글리스를 당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목 울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전수해줬다. 아니고서는 아리아가 이런 그쪽 언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써먹습니다. 에소스의 언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발라모글리스는 우리가 워낙 많이 써서 다들 아는데. 발라도헤리스는 뭔가? 도하에리스, 막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이 뭔가에 대해서 또 논란이 약간 있어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막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건 쉽게 나옵니다. All men must serve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서브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웨이터의 신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배구에서 쓸 것 같은데요? 탁구 선수라서. 소설에 나오는 설명 중에 그 문장을. 테니스네, 테니스. 테니스. 문장을 보면, remain if you will. 남고 싶다면 남아라. But know that.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된다. We shall require your obedience. 너의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At all times and in all things. 언제나 모든 것에서. 죽음을 누군가가 신 대신 치러주는 것이 발라모글리는 것의 요체라면 결국 죽거나 살거나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할 수 있네요. 즉 죽음의 반대말을 충성쯤으로 보게 만드는. 그렇죠. 발라모글리스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발라 도와리스는 모두가 충성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둘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대가가 되는데 네. 하기 싫으면 가야 된다. 뭐 가게 되면 뭐 그냥 곱게 가진 않겠죠. 뭐 예, 이게 바로 이 문장을 그 자기네 어떤 그 모토로 삼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뜻이고, 네. 그 집단이 그 몇 번 언급이 되고 나오는데 아직은 실체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브라보스에 있다는 페이스리스 맨입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 이 얼굴 없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그 돈을 주고 페이스리스 맨들한테 누굴 죽이라고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거죠. 돈 받고 사람 죽여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도 일각에서는 그냥 전설로 치부하기도 하고. 전설 그런 거 없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 나오거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등장하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비밀리에 활동하고. 아주 비밀리에하고. 근데 이게 막 그 킹스랜딩에서 왕을 포함해서 이제 그 회의할 때 그때도 언급이 되고 막 그럽니다. 느낌은 왠지 그 버블버블 한 판을 2분 동안 못 끝내면 나오는 흰 고래. 띵띵띵이 띵띵띵 이렇게 빨라질 때. 그 고래 나오면 소름 돋기치죠. 눈빨간 고래. 예. 예.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스리스맨들의 신조인데 그거가 암구어로 사용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멋있는 신조어가 겨우 그 암살자 집단에 쓰인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암살을 하는 게 단순히 그 암살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뭔가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네. 아리아와 산도르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산도르 클레게인과 예. 아리아 스타크가 헤어지는 장면. 그래서 죽었대 살았대. 예, 진짜 애매하게 처리되는데 산도르 클리게인이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리아는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면서 시즌 4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아리아는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목 올려질 캐릭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죠. 예. 예. 아리아 얘기 하나 하는데 네. 한 30분 쓴 것 같아요. 빨리빨리 갈게요. 네. 바로 브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쉴래요. 네. 쉬었다 하죠. 예. 네. 광고 듣고 돌아오면 브랜이라는데 저야 누군지 모르죠 뭐. XSFM입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난 트윗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돼서 공개방송 대본은 못 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100회 공개방송은 청취자들의 질문으로만 꾸며지는 100% 대화 프로그램이니까요. 나 취재도 안 했는데 출연해야 돼? 100회 공개방송 더 홀 Q&A는 청취자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방송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옷은 입어야겠지? 웨스테로스 북부에 가면 볼튼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너 같은 애들 잡아다가 가죽을 벗고 있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00회 공개 방송 더 홀 Q&A 2014년 10월 19일 오후 3시 이제는 남의 집 대학로 벙커원에서 만나요. 돌아왔습니다. 공연 음란범이 출몰한 100회 광고를 들으셨고요. 저는 하도 이름 많이 들어서 계속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존 스노우가 스타크군요. 좀 이따 나와야 되는군요. 스타크죠. 네. 스노우지만 존 스노우. 오늘 이야기도 아직 많습니다. 네. 자, 이제는 아리아는 떠나버렸고, 네. 예, 브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빠르네요. 예. 예. 아리아 동생. 아리아 동생이죠. 굉장히 그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였었고, 네. 성벽 기울은 취미를 갖고 있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네. 막 그러던 어린애가 아주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아리아보다 더 힘든 여행을 하게 되는 캐릭터예요. 큰 부상을 얻었다며요. 예.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브랜은 자라서 대마법사가 될 겁니다. 어허. 이거 스포인가 이것도? 네, 스포입니다. 예. 브랜이 뭐 겪는 그. 잘라요 말아요? 아니,
이미 버린 몸인데, 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막 나가는데, 그 피드백 중에 그거 많아요. 스포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냥 해라. 듣고 싶다. 근데 그런 분이 몇 프로 될지 모르죠. 그니까요. 예. 스포가 싫으면 애초에 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고, 되려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가 피드백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건 일종의 핑계가 될 수 있고. 네, 저희는. 그래도 억제는 해야죠. 네, 다양한 방면의 항의가 들어오지만, 네, 저희 반항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네, 대부분 그냥. 그리고 밸런스를 잡느라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예, 항상 고민을 하죠. 네, 스포한다 항의, 스포해라 항의. 예. 아버지가 산사와 아리아를 데리고 킹스랜딩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산사도 아리아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다 소식 두절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 적대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나는 스타일인데, 그 와중에 또 큰형 롭과 어머니는 전쟁한다고 또 나가버리고, 비어있는 성을 지키고,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미 그때, 얘는 의도적인 사고, 고의적 사고를 당해서. 네. 테러죠. 일종의 테러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상태에서 예. 걷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윈터펠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그 윈터펠에 다들 떠나고 이제 그나마 스타크의 아들이라고 브랜이 지키고 있는데 심지어 윈터펠에서 길러준 태온 그레이조이 대륙의 고자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륙의 고자 얘기했더니 네. 트윗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한두 명 가지고 그러냐. 에소스에는 8천 고자 군단이 있다. 거기 맞아요. 언설리드라는 병사들. 네. 걔들이 어려서 거세를 하고 키운 병사들이거든요. 데너리스 부하들. 감정과 감각을 제거한. 예. 계속 무슨 약을 먹여서 고통도 못 느끼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태온 그레이조이는 웨스테로스의 의사양반 이러고 불렀을 텐데, 에소스의 병사들은 의사양반 나는 언제 이렇게 다양하다는 듯. 태온 그레이조이가 배은망덕하게도 네. 이러저러한 내용을 거쳐가지고 네. 윈터펠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을 뺏겨요. 성을 뺏겨요. 네. 고자에게. 네. 예. 모든 그 당시엔 고자가 아니었죠. 예. 고자가 될 분에게. 예. 네. 총망 받는 고자 후보. 그러면서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네. 이 브렌하고 동생 리콘까지 네. 이 웨스테로스 대륙에는 태온이 쳐들어와서 둘 다 죽였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아요. 예, 그렇게 소문이 쫙 돕니다. 네. 하지만 이 둘은 탈출을 하죠. 탈출을 탈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도와준 캐릭터가 둘이 등장하는데 네. 한 명은 이미 다른 적이 있는. 예, 다른 적이 있죠. 와일드링 출신으로 브렌을 도와주는 여자 캐릭터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왜 소개를 안 해주냐고 우기는 굉장히 강하게 원하고 계시는 호도르. 네. 네. 호도, HOR. HODOR. 예, HODOR입니다. 근데 HODOR 해가지고 끝에 I를 더 붙이잖아요. 그럼 호돌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검색하면. 네. 북미 일대의 한식당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북미 일대의 한식당에 사람들이 한국 하면 알만한 게 올림픽 마스코트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오래된 식당이겠죠? 어쨌든 간에 브렌과 리코는 이것도 스폰이 초반에 죽는 걸로 나오는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잘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다니는 유명한 캐릭터 호도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이 호도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거인족의 피가 섞였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러니까 먼 친척 조상 중에 거인이 섞였다고 해서 덩치가 되게 크죠. 예. 힘이 되게 세고, 예. 그렇지만 지능이 모자란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말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말을 한 단어밖에 못해요. 한 단어. 예, 그게 호도르입니다. 호도. 크롱. 크롱, 맞아. 크롱. 네. 그래서 이름이 호도르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로를 보면 크롱이 뭔 소리 하는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모두가 호도르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본명이 따로 있어요. 그 본명은 드라마를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남겨놔야지. 야, 씨발, 크롱 이름도 크롱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따로 있죠. 네. 크롱. 캐릭터 랭킹에도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고요. 캐릭터 인기도요? 인기도에. 네. 그리고 심지어 왕자의 게임에서 명대사 랭크도 뽑잖아요. 그렇군요. 명대사 순서에도 꼭 들어가요.
그래서 짤방도 많습니다. 호도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딱 서 있고 옆에 호도르 바이 호도르. 호도르 선생께서는 예, 호도르라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호도르.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챕터가 시작하는 것처럼 했는데 챕터 이름이 호도르고 내용도 다 호도르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소설을 안 보신 분들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이 소설 얼음과 등장인물 챕터가 있다. 불의 노래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등장인물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다.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원본에 호도르라는 제목의 챕터는 없어요. 없는데 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팬들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짤방으로 만든 거예요. 제목 호도르, 내용 호도르. 네. 근데 그 특유의 그 톤이 있죠. 호도르. 호도르? 그냥 똑같아. 그럼? 예. 그럼. 이게 제가 이 수박 겉핥기식을 느끼기에도 제가 로스트에 정말 열광을 했었어요. 로스트 재밌죠. 시즌 1만 재밌어 그거. 그랬어요? 예. 나중에 못 봤는데 뒤에 가면 완전히 망가져요. 보면서 이게 이 드라마의 자랑이 수많은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미친 듯이 무한수로 확장하면 얼음과 불의 노래가 나오는 그겁니다. 겁니까? 바로 그건데 예. 그거를 갖다가 로스트는 막 확장을 시키다가 틀려요. 감당을 못하고 쓰러졌고 예. 이거는 지금까지도 너무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 못해서 그 당시에 그 작가 노조가 파업을 했나? 자신이 없어. 스토리를 마무리할 자신이 없어. 그분들이 들으면서 되게 화내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지금 뭐 감탄문도 호도르, 의문문도 호도르, 뭐 억양 차이로. 근데 그 대사가 다 통해요. 네. 되게 신기하죠. 제일 재밌던 부분은 어딘가 이렇게 막 도망 다니다가 호도르가 그 낡은 우물, 그 물이 빠져버린 못 쓰는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고 호도르 이러면 호도르 막 그러고 돌아요. 그래서 옆에서 브레인이 조용해. 쓱 가만히 있고 노래방 놀이하고 놀았군요. 근데 이제 브레인이 이제 마법사가 돼가는 과정에서 소질이 자꾸 발현이 되는데 그 브레인이 그 위그라는 그게 뭐야? 직책도 아니고 종족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위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와일드링 중에 많은데 동물에게 빙의 돼서 동물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위그라고 그래요. 그 맵에 있는 중립동물한테 마인드 컨트롤 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와일드링 그 전사 중에서. 근데 중립동물들은 전투력 없잖아요. 네, 몸빵만 되지. 몸빵단데.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죠. 극악의 컨트롤 난이도. 갈짓자로 걸으면서. 근데 이거 요즘 세대는 모르겠다. 맞아요. 요즘 애들이 어른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제 세대의 꼰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저 옛날 게임으로 비유하지? 그러니까. 게임 비유는 청소년들이 들으시니까 골고루 해야 돼요. 요즘 게임과 옛날 게임과. 그러니까 제가 롤을 똑바로 안 배워가지고 되게 노인네 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롤 전혀 몰라요. 저도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위그 중에 등장인물 중에는 이제 그 위그로서 매를 다루는 사람이 나옵니다. 매를 다루면 뭐 부대에서 정찰병으로는 캡이죠. 그러네요. 그죠.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다 미리 훑어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브랜 같은 경우는 위그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나이올프 썸머의 빙의를 합니다. 그 썸머가 돼서 막 뛰어다니면서 썸머의 눈으로 막 숲속을 보고 그리고 급할 때는 썸머의 빙의 돼서 썸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육체적으로 자기 못 움직이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브랜의 이 소질이 일반 와이들링사에서 꽤 있는 위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증거가 브랜이 호도르한테 빙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순간에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던 게 점점 지워지질 않아요. 존 말코비치 대기. 가능하죠. 훌륭한 영화죠. 존 말코비치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아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존 말코비치 자꾸 빙의돼가지고. 똑같이 브랜이 호도르한테 빙의돼서 싸우는데. 워낙 큰 등치와 괴력과 거인의 피를 이어받은 엄청난 전사가 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게 호도르가 나중에 괴력을 가진 전사가 돼서 막 브레인이 부리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리얼 스틸처럼.
옆에서 휘두르고 있고. 브레인은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네. 호도르가 막 싸우고. 호도르는 궁금해. 호도르! 이러면서 짜증나가지고. 호도. 그리고 그 호도르 배역으로 나온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게. 네. 빙이 되기 전과 빙이 된 후와 표정이 확 바뀌어요. 아하, 그런. 브랜 표정이 똘똘한 표정이 되는 거지, 갑자기. 그분 배우, 막 디제잉도 하시고. 그 힙합 DJ도 한다고. 아, 그래요? DJ도 한대요? 네. 그 풍문에 의하면 네.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DJ 하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원래 DJ는 말을 안 해야 돼요? 네, 말을. 네, 명예를 지키려면. 그렇죠. 네. 근데 그 무대에 올라서 막 DJ를 하다가 이분이 네. 호도를 한번 외쳐주면 클럽이 뒤집어진답니다. 호도! 막 이러면서. DJ 호도를 외치면서. 외치면서. 네. 그 이제 과연 이제 그 브랜과 리코는 무엇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가. 네. 이제 이게 중요한데 힌트가 안 나와요. 드라마 내내 계속 안 나와. 근데 막판에 이제 그게 드러나는데 하여간 뭐 중요한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브랜이 자기가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네. 우리가 가문 설명할 때 설명했던 그 개구리를 먹는 가문, 리드 가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리드 가문 출신 남매가 얘들을 만나러 와요. 도망가고 있는 도중에. 그 만나서 얘한테 예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리드 가문의 그 남동생과 누나가 나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줘요.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설명을 해줘요. 네. 근데 그 설명이 브레인이 다치기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꾸어오던 꿈과 맞아. 그 브레인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정꾀가 마음에 들었구나. 얘네의 여정이 지금 스타크 가문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고생하면서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판타지스러운 여정을 떠나는 가장 것 같아요. 판타지스러운 네. 여정이죠. 나머지는 뭔가 좀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실제 정치적 드라마인데. 좀 기사 윌리엄 같은 패도 하나 있고. 좀. 근데 이제 이 브랜 일당만 보면은 진짜 이건 그야말로 판타지 여행이에요. 반지 찾으러 가는? 그보다 더한 걸.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 리드 남매는 얘한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웨스테로스의 모든 인류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하고 가장 진지 빨면서 여행하고 있는. 예. 야, 로스트에서 이거 궁금해하다가 이상한 핵실험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계속 궁금할 걸 던지는데 걔들은 궁금한 결론을 별로 화끈하게 못 내준 거잖아요. RR마티는 이럴 리는 없다. RR마티는 확실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지 또 803의 엔터프라이즈가 내려올지. 달마 이니셔티브. 데스스타라니까요? 데스스타 나오는. 데스스타. 웨스테로스에 내리꽂히는 데스스타의 빛, 이런. 힌트라면은 이제, 브레인이 계속 꾸는 꿈의 주인공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인데 눈이 3개 달린 까마귀입니다. 네, 이걸 심슨이 패러디 했죠? 심슨은 원래 물고기가 눈이 3개 달렸잖아. 블링키. 예. 근데 그 심슨 오프닝이 그 카우치 개그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거 다 패러디하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도 이 왕자의 게임 패러디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번즈 랜딩이라고 번즈 랜딩이라는 몽고메리 번즈 사장님이 거기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눈 3개 달린 까마귀가 그리고 그 마을 스프링필드 마을이 그 오프닝처럼 그 왕자의 게임 오프닝 스프링필드 지도가 지도가 쓱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렇죠. 그거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 예. 그렇게 브랜과 리콘이 함께 여행을 떠나다가 도중에 이제 이 브레인이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한 번 중간에 오게 되는데 어떤 순간이냐면은 더 월을 넘어서 북쪽으로 갈 것이냐. 리드건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동안 만난 사람들은 다 막 넘어가면 죽는다. 거기 막 아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막 이런 얘기 막 해주는데. 미쳤냐. 그럼 죽으려고 하는 거냐. 근데 거기서 브레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리코는 와일드링 출신의 여성 캐릭터 있죠. 한테 맡겨서 딴 데로 가라. 그리고 자기는 이 리드 가문 남매와 함께 호도를 데리고 월 넘어서 올라갑니다. 이 대목에서 리코는 사라져요. 스토리 라인상에서. 아이고. 예. 그 리코를 데리고 간 여성 이름이 이제 그 와일드링 출신의 오셔라는 여자인데, 이 오셔 자체가 북쪽에서 와일드링 살다가 아더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살고 싶어서 남쪽으로 도망와서 숲속에서 산적질을 하다가 붙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었다 깨우면 자기는 월북쪽으로 못 가겠다. 그럼 죽는다. 월북 못 하겠다. 월북.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한테 리콘을 맡기는 거죠. 브랜이 월북하면서. 예, 이 오셔라는 캐릭터도 상당히 재밌는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캐릭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워낙 숲속, 산속에서 잘 살아온 캐릭이라서 이 여행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여 살려주고 뭐 먹을 사냥해오고 뭐 다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캐릭터도 잘하면 그 와일드링 출신으로 존 스노우와 사랑에 빠진 이그리트하고도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캐릭인데 뭐 이렇게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브랜은 계속 그렇게 북쪽으로 여행 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막 그러다가 북쪽에 가서 시즌4 중에서 뭔가 만나긴 만나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은 시즌4에서 브랜이 뭔가 그 확실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미지수인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루머에 의하면은 그 추론자들이 주장하는 루머에 의하면 존 스노우 못지않은 중요한 배역을 맡게 될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죠. 호사가의 추론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브랜과 리콘은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또 어린아이들이 같이 다니다가 헤어졌다. 헤어지고 리콘은 헤어진 이후로 전혀 스토리라인에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히 설명할 게 없고 그 리콘도 약간의 예지력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다드 스타크가 죽는 장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얘가 꼬마애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스타크 집안 지하에 가문 묘가 있거든요. 그 지하에 가서 막 울어요. 울면서 아빠가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죽는 날. 그 소식을 못 들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 브랜은 뭐 나이가 점점 자라면서 굉장히 현명한 모습 또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아직은 이제 자기 캐릭을 못 찾았지만 시즌4 마지막에 캐릭을 찾아가는 것 같다. 아주 극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브랜과 리콘까지의 그 모든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자식들 말고. 그 같이 길러주던 태온 그레이조이와 그 존 스노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태온 그레이조이는 뭐 그렇게 많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대륙의 고자고. 그 태온은 스타크 집안하고 관계도 좋았고 존 스노우는 오히려 스타크의 서자라도 되지. 태온은 완전히 그 그레이조이 다른 집안 출신이고. 그냥 볼모. 예, 볼모로 와 있는 애니까 같이 자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론 그레이조이의 아들로 나오고 그 말론이 일으킨 반란에서 스타크가 진압을 하고 그 다시 앞으로 까불지 마 그러면서 아들을 볼모로 데려온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다드 스타크는 그 볼모로 데려온 아이까지도 자기 아이들처럼 굉장히 잘 길러주죠. 근데 캐틀린 스타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쟤를 의심하고. 이 태온 그레이저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캐릭입니다. 근데 이런 게 제일 불행하거든요. 자기가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서로 불행해지죠. 그러면 그 짧은 문장, 모자란 문장을 써가며 자신이 선동할 수 있는 수준 낮은 사람들을 선동해가며 유명인인 척을 하게 되지요. 누구 말씀이십니까? 고기를 공짜로 먹고 싶어 하게도 되고. 사람은 원래 고기를 공짜로 먹고 싶지요. 알리바바?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알리바바와 뭐 200인의 도적. 알리바바 도적. 그룹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간에. 예. 인정 욕구 하면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떠오르죠. 그 인정 욕구가 어떻게 붕괴되면서 어떻게 사람이 망가지는가도 볼 수 있고. 근데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게 맞죠. 안 그럴 리가 있나요? 누구든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약간의 자기 객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이구나. 그럼 나는 이만큼에 어울리는 인정만 받으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나는 이만큼 되는데 그것도 아니 아주 작은 인정만 원한다면 그 사람은 좀 과잉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과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되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건데 태온 그레이조이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심병 환자기도 하고 뭔가를 자기가 뭔가를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불타는데 문제는 자기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 망가지는 거죠. 그 에다드가 킹스랜딩에서 쓰러진 다음에 기수가문을 소집하는데 그레이조이도 사실은 이제 복속시킨 집안이니까 기수가문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뭐 별로 저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스타크 휘하의 가문이니까 전쟁에 참여를 시키려고 누군가를 보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태온 그레이조이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막 불신 섞인 눈길을 보내는 거죠. 제가 가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이 가서 설득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태온 그레이조이 열심히 가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란을 꿈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겠다 이러면서 가는데 가는 것도 이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난 이걸 하겠어 하니까 나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안달난 거예요. 롭 스타크에게. 이미 롭이나 캐트리는 네. 대충 말론 그레이조는 아마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뭐 반란까지는 몰라도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자기가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막. 간만에 일 같은 일이 생겼는데 좀 예. 하게 둬줘 이러면서. 그런데 또 막상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누나를 더 인정해주고 있는 거야. 카운터 펀치를 또 맞은 거지. 아무 데서도 인정 안 해줘. 네, 심지어 집에까지 가는데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너 그 목걸이 산 거야 뺏은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네. 이게 애라고 길러놨더니 어디 스타크 집에 가서 여자애가 돼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돈 주고 사 이놈이? 어딜 그런 걸 돈 주고 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망가지다 못해 아주 처절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는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서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소설 원작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많이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볼튼과의 서자, 똑같은 서자죠. 네. 그 램지 스노우한테 걸려가지고 네. 같은 스노우끼리 네. 이 그냥 목 울려지는 정도도 아니고. 얘는 스노우가 아니죠. 이 스노우는 아니죠. 착각했습니다. 예. 얘는 스노우가 아니고 태온 그레이조라는 정식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노우한테 걸려가지고 네. 아주 그냥 대륙의 고자가 되죠. 그렇습니다. 인정 욕구가 무너졌는데 굽혀지지 않을 때 생기는 재앙 중에는 아주 큰 재앙. 환대임도 있다. 네. 이런 교훈. 환치기. 치면 아프다니까. 네. 드라마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HBO 스타일인데. 환빼기. 네. HBO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이제 강조를 많이 했어요. 환에 대한 것을?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태온 그레이조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진짜 그 처절한 찌질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줘. 그 연기력이 필요한 배역이에요, 딱. 네, 사람들이 보고, 저놈 막 이래버리니까. 그게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플 때 연기. 그것도 그렇고, 이거를, 환치기를 한 주체. 네. 램지 스노우. 남대문에 환치기 할머니. 그 램지 스노우도 아주 진짜 병적으로 잔인한 표정 같은 거. 그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둘이 합이 맞으니까. 합이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리얼해. 예, 소설에는 우리 자세하게 안 나오면 중요한 사건도 아니야. 네. 걔들이 그렇게 되는 게 전체 그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네. 걔는 살려놓고 계속 써먹거든요. 그냥 일개 환 이야기인데. 아니면 이개 환. 네. 바티농이 니들 인정 욕구 너무 세게 부리지 마라. 세상 무섭다. 이거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만든 캐릭이 아닐까. 뭐 그런 겁니다. 어쩌면 마티농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뭐 이 정도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캐릭터 아니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정론상으로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 존 스노우입니다. 존 스노우. 예.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You know nothing. 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게임, 친구와의 채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혹의 한수, 유혹의 한수를 즐길 시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많은 루머가 존 스노우가 누구를 사귀느냐, 뭐 데너리스 배역을 사귀느냐, 뭐 이그리트를 사귀느냐,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막 복잡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은 진짜 루머에 의하면은 그 존 스노우 배역을 맡은 그 배우가 영국 배우거든요. 네. 킷 해링턴이라는 배우인데 HBO 제작진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자신의 등장 그 장면을 많이 늘렸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좋아진 거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일단 신빙성은 상당히 부족하네요.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없고요. 네. 단지 사람들이 존 스노우가 왜 이렇게 드라마에 멋있게 많이 나오냐. 이것 때문에 생긴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근데 좀 되게 그 시청자들이 개연성을 잡는데 실패했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느낌이 네. 얘한테 좀 주인공스럽게 막 장면을 몰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그 첫인상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풋내기 인상이거든요. 네. 아주 그냥 초짜 별거도 아닌 그냥 풋내기 인상인데 네. 갈수록 중요한 배역을 많이 맡고 실제로 나오는 장면의 시간도 굉장히 길고 출신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막장 드라마스럽게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캐릭이죠. 근데 대략 초반에는 계속 에다드 스타크가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나온 아들인 것처럼 나오다가 네. 그게 아니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초반에 아주 극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에다드는 킹스랜딩으로 그 핸들을 하러 떠나야 되고 네. 존 스노우가 나이가 차가지고 나이트워치에 가서 입단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 배웅을 하러 나왔다가 그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존 스노우가 거기서 진짜 애절하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가 누군지는 물어보지도 않겠다. 대신 내가 지금 나이트워치에 입대하러 가는 거 이런 걸 그분이 알고는 있느냐. 근데 거기서 에다드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딱 바라보면서 이 다음번에 네. 언제가 되겠지만 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다음번에 너와 내가 다시 만나면 그 얘기를 내가 자세히 다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희한해요. 본인이 죽을 걸 알면서 자기가 쇼빈 주제. 미안한데 나는 쇼빈이라 다음번엔 못 만난다. 그러면은 존 스노우가 그랬어야죠. 아니 쇼빈이신데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그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복선이 있었는데 전혀 뭐 안 나오는 걸로. 이 존 스노우에 대해서 얘기할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건실하고 아픔이 많죠. 서자로 태어나서 좀 억울한 측면이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어려서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무술 연습 되게 잘해서 칼싸움 되게 잘해요. 네. 뭐 스타크 집안에 자랐으니까 스승은 되게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교육을 받은 거죠. 무술에 있어서는. 네네네. 뭐 다양하게 그렇게 좀 굉장히 성실하고 진지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캐릭인데 굉장히 그 닥치는 운명의 폭은 그 정도로 커버가 안 되는 거대한 운명을 맞서게 되는 그런 중요한 캐릭입니다. 네. 출생의 비밀에서는 일단 극중에 웨스테로스에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웨스테로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문은 네. 에다드 스타크와 아샤라 데인이라고 그 아서 데인의 여동생이 있죠. 네. 그 하렌할에서 마상 시합할 때 눈이 맞은 네. 그 사람의 그 아서 데인의 여동생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고 술집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데인 집안의 유모가 낳은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윌라라는 이름인데, 예. 그러니까 스타크가 윌라한테 한눈을 팔았다. 와일라? 와일라. 네, 와일라, 윌라. 예. 그리고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네. 소설에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 다보스 시워스를 양파 기사 있죠. 네. 네네. 양파 기사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로버트 왕의 반란 당시 에다드가 폭풍을 뚫고 배를 타고 윈터펠로 가야 되는 시기가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때 급하게 배를 구해가지고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어부가 죽어요. 배 주인이 죽어요. 근데 그 어부의 딸 이름이 윌라였다고 합니다. 그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거나 소설에서 묘사되는 극중의 루머다. 네. 에다드의 성격상 서자를 어디서 데려온다는 게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평생 한 나무 안 팔 것 같은 게 완전히 고지식의 극치인 사람인데 어떻게 어디서 서자를 데리고 왔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막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묘사가 되는 거죠. 고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텐데 어떤 다리밑이냐.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극 중에 나오는 루머들이고 실제로 극을 벗어나서 네. 팬들 사이의 루머도 설명을 해드려야죠. 뭐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R 플러스 L은 J. 루머. R 플러스 L은 J라는 이론이 제일 유명합니다. 뭡니까? 그 J는 존 스노우고 예. R 플러스 L은 저거죠. 그러니까 리안나 스타크와 라에가르 타가리엔. 그러니까 리안나 스타크와 라에가르 타가리엔에서 납치됐는지 눈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끌려가잖아요. 그때 존 스노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상 장면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회상을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리안나 스타크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기가 이제 킹스랜딩을 쳐들어갔는데 네. 죽어가는 장면에서 리안나가 스타크한테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침대는 피가 흥건해요. 그러니까 존 스노우를 낳다가 죽었다. 아하. 그래서 에다드 스타크는 이 아기를 자기가 확보를 했는데 네. 문제는
로버트 바라테온이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애를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를 타가렌이 잡아가 데리고 가서 네. 애까지 낳았어. 네. 그럼 그 애를 남겨두고 보겠냐 이거죠. 그래서 스타크가 로버트 바라테온을 속였다. 아 얘는 그냥 내가 어디 서자 딴 데 가서 나오네. 얘는 그냥 동네에 굴러먹던 설씨인데. 네. 설씨 중요한 애가 아니다. 네. 뭐 네가 좋아하던 이 내 동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뭐 머리색이 그냥 설요한이라고. 네. 그랬다는 설이 이제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릅니다. 네. 예. 그건 이제 팬들의 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설은 이제 어디에 기반하냐면 역시 또 에다드가 어디 가서 한눈 팔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하나 있고. 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다드 스타크가 이렇게 서자를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것은 자기 부인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아이일 것이다. 그럼 에다드 아이가 아닌데 에다드하고 가장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리안나 말고 누가 있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누구지? 캐틀린 스타크가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 그 존 스노우를 자기가 왜 미워하는가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이 에다드의 자식이 아니길 바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걸음걸이와 생김새 하나하나가 다 스타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다드 집안. 그러니까 결국 에다드와 인척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혈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에다드와는 가장 쓸모 있는 팩트네요. 예.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예.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이제 처음에 로버트하고 에다드가 같이 킹스랜딩으로 가면서 네. 핸들을 하기로 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풀밭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로버트가 에다드가 사귀었던 다른 여자에 대한 농담을 해요. 네. 그때 뭐 전쟁 중이었지 막 그러고 당신이 사귀었던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거기서 와일라 이름이 언급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거 에다드가 딱히 부정을 안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두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그렇죠. 작가가.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면 진짜 미친 천재인 게. 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니, 팩트를 흘리는 것도 모자라서 팩트를 혼동시킬 소문. 그것도 까지도 만들어내. 뉘앙스만으로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제 세상에 아무리 흔한 거라도 작품 안에 넣는 건 진짜 존나 치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에다드가 딱히 부정을 안 했다. 고로 얘는 에다드 아이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 R 플러스 L은 제 이론에 의하면은 거기서 에다드가 부정을 어떻게 하겠냐. 로버트가 아닌데요? 이러면. 거기서 에다드가 로버트한테, 그거 아니고 그게 우리 동생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로버트는 그 자리에서 격분해가지고 칼을 꺼낼 수 있죠. 끝까지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상황. 에다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네. 라는 사실을 알고 당시 대화를 하는 에다드의 표정을 보면은, 그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배우들도 이걸 다 알고 연기를 한 거야. 리안나에 대한 로버트의 그렇죠. 집착. 예. 부인 이름이 뭐지? 서세이 라니스터죠. 서세이 바라테온이죠. 근데 서세이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리안나 뿐이었다고 말하는 패기. 아, 그런 불화가 심한 집안들이 있죠. 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뒤에, 이번 편 말고 다음 편 정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건데, 그건 역시 이제, 사랑에 관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존 스노우는 공식적인 타가렌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알프라스 L을 제 이론이 사실이라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갑니다. 존 스노우는 용을 지배할 권리도 생기는 거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그 스토리를 따지다 보면. 네.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요. 뭡니까? 이게 이건 추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의 영역이 아니라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추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일단 티리온도 에서스로 도망을 가거든요. 존 스노우는 북부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끝난 다음에. 그럼 존 스노우가 타가렌이다. 그렇게 되면은 타가렌은 용을 타게 되죠. 지금 데너리스가 기르고 있는 용은 3마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데너리스가 타고 하나는 존 스노우가 타고 하나는 티리온이 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타야 돼요, 걔를? 티리온은 다리가 짧아서 타기가 좀 힘들겠지만, 안장을 잘 만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최강대국을 건설하게 된다면, 이게 묘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동안은 없던 연립내각. 연립내각도 있고, 처음은 완전히 몰락하고 버림받은 공주지만 딸이죠. 이제 여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자예요, 서자. 평생을 컴플렉스 속에 살아온 서자. 맞아요. 세 번째는 난쟁이, 외소증 환자입니다. 그러면 조지 R.R. 마틴옹이 이 버림받은 세 명에게, 사회적 약자 세 명에게 어떤 절대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인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죠. 가장 소외됐던 그 소수들이 메이저가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거의 힘들죠. 그렇죠. 용이 없는 한. 정치적인 용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게, 정치적으로 소수인자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틴옹이 세상을 묘사해온 과정을 보면은. 그럴 리가 없다. 세상은 그렇게 옳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벌었으면. 괜찮을 때로 데스스타 나와도 되고, 뭐. 그만큼 벌었으면, 뭐, 저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놀라지 않기로. 받아들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비스마르크 용과 엔터프라이즈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추론은 다 치우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존스는 나이트워치에 입대해가지고 복무하면서 성격이 금방금방 성장하는 게 보이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풋내기가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금방금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자기는 명예를 위해서 나이트워치에 가거든요. 내가 서자로서 명예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 거기 가면은 자기 삼촌 벤젠 스타크 같은 멋지고 위대한 사람만 있을 줄 알아요. 딱 도착해 보니까 맨 강간범, 강도, 살인자, 포주 이런 놈들만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이미 나이트워치는 버림받은 땅이고 7왕국 어디서도 우수한 인력을 보내잖아요. 사람이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그 죄수들한테 또 이 지하 동굴에서 썩을래, 나이트워치 갈래, 그럼 다 오죠. 손을 자를래 아니면 뭐 그런 식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막 크게 실망을 하고 또 이제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애들하고 칼싸움을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평생 칼을 처음 잡아본. 그래서 막 걔들을 좀 험하게 다뤘더니 바로 옆에 또 이제 그 고참 나이트워치 대원들이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와서 처음 칼 잡아본 사람이 대부분이고 너는 윈터펠에서 최고급 스승과 최고급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던 검술 교육을 받은 놈 아니냐. 근데 너희는 저들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 2군 갔다 나와서 PC방 평정하고 승질내고 있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더 큰 거는 자기가 항상 서자라서 핍박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자기는 그냥 귀족의 아들인 거예요. 인생들 개빡세다. 저쪽 인생들은 완전히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막 그쪽 동료들이 얘한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네가 서자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너의 반의 반도 안 된다. 내가 한 달에 용돈이 3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조그만한 방 한 칸에서 눕기도 힘든데 다른 애들은 다 람보르기니 탈 때 나 혼자만 벤츠 타는 그래가지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데 옆 동네로 와봤더니 저 사람들은 시급이 4,000원이야. 뭐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이트워치의 지배계층도 그러니까 권력 구조도 위쪽에 훌륭한 지도자 리더들이 있지만 썩어빠진 놈도 많다는 거죠. 사고를 치고 도망온 놈도 있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리더십 그러니까 허세만 남은 리더십 이런 걸 보고 그런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가 이런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워치에서.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세멜 탈리라고 뚱보. 그 얘기인데 세멜 탈리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 얘기를 대충 하고 안 하고 넘어갔더니 세멜 탈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왜 설명 안 하냐고. 아니 너무 본인이 아시는데 왜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제 설명이 뭐가 필요해? 아니 근데 중요하긴 중요한 캐릭입니다. 세멜 탈리의 아버지가 랜딜 탈리인데 그 대사에 많이 나와요. 나쁜 놈이죠. 굳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가정적으로는 나쁜 놈인데 정치적으로 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집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요? 반대일 경우가 훨씬 높죠. 훨씬 많죠. 나쁜 놈이 오히려 집에서는 잘해요. 굉장히 유명한 무장이었고
그 티렐의 기수 가문의 영주로서 웨스테로스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몇 번 대화에서 그 랜딜 탈리가 거긴 제일 적합한데 대륙에서 그 사람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데서도 있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무장이다 보니까 이런 세멜 탈리 같은 아들이 있는 걸 부끄러워한 거지. 이런 사람을 두고 결코 훌륭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나쁜 놈이지 뭐. 어쨌든 그 존스노는 나이트워치에서 그런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 세멜 탈리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세멜 탈리는 지약가래니까. 네, 점점 이제 마에스터에 가까워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착실하게 성장을 해 나가다가 결국 이제 임무를 띄고 뭐 파견 나갔다가 와일드링의 무리에 섞이기도 해요. 존스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함의가 많은 건데 이 스타크 가문은 원래 와일드링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를 발전시켜온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존스노도 착실하게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고 바깥 외면적으로는 주적 취급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외교 안 하고 무슨 생존이 되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와일드링은 외교의 대상이지. 맞대고 있는데 외교 안 하고 서로 답만 쌓고 째려만 보고 있다? 그런 경우는 100% 없어요. 지금 북한 칭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가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들렸어. 아니 저는 지금 국내에 중국 공산당을 칭찬하는 나쁜 경제지들에 대해서 그 얘기. 그 공산주의 경제지들하고도 우리가 얼굴 안 보고 지낼 사이 아니에요? 저거 봤어요. 트윗상에서. 김남훈 씨가 한 얘기 같은데. 김남훈 선수께서? 예, 김남훈 프로레슬러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어디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홍콩에서 그 시위대가 모여서 집회를 막 하고 있는 걸 보고, 저기나 여기나 빨갱이들이 문제야. 그분들은 홍콩 시민들을 극히 지지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홍콩의 시위는 이거 우리나라 노년층의 지지를 얻을 만하니까요. 아니, 그게 빨갱이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 홍콩의 시민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건 홍콩을 다루는 이 보수 언론의 행태를 보고 되게 크나큰 영감을 얻었어요. 어떤? 보수 정권이 필요해서 북한 정권과 연대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네. 맞아요. 종이장 뒤집듯 1, 2분 만에 여론은 바뀔 거예요. 언론의 태도가 먼저 바뀌고 여론이 따라가겠죠. 수십 년간 쌓아온 멸공 가치가 1분이면 없어지겠구나. 전 확신을 얻었어요. 그 데이터는 싹 없애겠죠. 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수 정권이 원하면 아주 쉽게 바뀌겠더라고요. 사람들은 가치관을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자의 꼬추를 잡고 있는 걸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 기분 좋음을. 그렇죠. 네. 그렇다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휴전선 말고 더 월로 돌아와서 월북한 존스노우 얘기부터 합시다. 월북을 해가지고 그 와일드링하고 만나가지고 월북 심지어 사랑에까지 빠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남남북녀의 사랑 진짜 남남북녀다. 그러면서 다시 또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 와일드링 총 그 리더 만스레이더가 시켜가지고 특공대 역할을 띠고 월을 넘어와요. 월을 넘어오는데 그 장면을 소개한 이유가 놀랍기로 따지면 피해 결혼식이 최고 장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멋있기로 따지면은 티리온의 연설 장면이 제일 멋있고 근데 비주얼로 보면은 이 존 스노우와 이그리트가 연출하는 장면이 제일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그 와일드링 입장에서는 월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월에 그 터널이 몇 개 있는데 성이 있는 데마다 그런 데는 다 그 나이트워치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나이트워치가 빽빽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띄엄띄엄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월 높이가 뭐 200m가 넘어가니까 그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빙벽 등반을. 근데 걔들이 그 원시적인 장비를 들고 빙벽 등반을 해요. 그 빙벽 등반을 해가지고 낑낑대면서 올라가다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월 북쪽에 딱 올라가서 섭니다. 이 남남북녀가. 그러면서 먼저 북쪽을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월에서 북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웨스테로스 대륙의 북부 눈에 뒤덮인 설산들 쫙 보이고 그 장면이 있는데 바로 뒤에 잠시 후의 장면이 얘들이 돌아서가지고 남쪽을 보는 거예요. 남쪽을 보면 막 이렇게 금색 햇살이 넘치고 그렇죠. 따스한 남쪽 나라가 근데 그게 북쪽은 좀 엄담하게 보여주더니 남쪽은 이제 막 저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쫙 멀어지면서 막 그 전체 풍경을 다 담는. 근데 비주얼로 진짜 멋있는 장면입니다.
비주얼적 삐라가 뿌려졌고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장면을 예. 그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네. 그 지금 현재 권력에 가까우신 분들이 네.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예. 남쪽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이제 또, 저 풍선의 유인물 바뀌겠네요. USB나 외장하드로. 예. 네. 뭐 전혀 관계없는 묘사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존스노는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임무를 위해서 사랑을 배신하는 장면이 있고. 네. 그 뭐 이그리트가 발라 먹으려지는 그 장면인데 너무 가슴 아프죠. 그것도 그 장면도 너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아유, 뭐, 어디는 잘 안 돼 있습니까, 이 드라마. 잘 안 된 것도 있죠. 가끔 보면은. 아, 그런가요? 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예. 결국 존스노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네. 계속 끝까지 갈 만한 캐릭터고요.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은 단언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 뭐 죽긴 죽는다 소리고 확신이 있는 내토릭이 아니에요.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 5부 그러니까 그 드라마 말고 이제 소설 드라마 4부 끝에서까지는 존스노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소설 5부 끝에서 존스노가 상당한 공경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어지간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해내기 힘든 공경에 빠져요. 뭐죠? 팔진도에. 아주 끔찍한 공격에 빠지는데 얘를 여기서 살려내려면은 네. 그 마틴 경이 좀 무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봐요, 데스스타 나온다니까요. 데스스타가 나와서 존스노우 주변을 다 파괴해버리고. 예, 그런다니까요. 존스노우 혼자 살아남고. 예. 근데 그런 공격에서도 존스노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얘가 맡은 배역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죽겠구나. 그렇지, 역설로. 그러면서 그걸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저쪽 파인 거죠. 존스노우는 일단 이름도 봐라. 그 데리고 있는 나이올프도 고스트 아니냐. 걔는 거기서 이제 발라모 올려지는 게 맞고, 실제 주인공은 브랜이었다. 브랜이 대마법사가 돼가지고, 웨스테로스를 호령하게 된다. 라면서 부질없는. 그죠. 추론질을 하고 계시는, 예. 수지지어 사마소. 예.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존스노우의 캐릭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매우 성실하고 잘 성장하는 그런 캐릭이고, 뭐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네. 현재까지 나온 걸로 존스노우는 최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후보 중에 하나다.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죽을 후보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덤으로 짧은 캐릭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크 가문에서 꼭 그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급이 많이 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낸 할멈이라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낸 할머니? 예. 누구죠? 낸 할멈은 스타크 집안에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온 뭐 유모 역할도 하다가 혹시 그 옛날 얘기해준 할머니인가요? 예, 그렇죠. 옛날 얘기해주는 할머니. 왜냐하면 웨스테로스의 옛날 전설 거의 대부분이 낸 할멈이 해준 이야기에서 나와요. 기록이 똑바로 안 돼 있나 봐요. 예. 아니요, 기록이 뭐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구전. 이건 그 할머니한테 얘기 듣는 인물들보다는 시청자들이나. 그렇습니다. 지난 줄거리 설명해주는 캐릭터. 뭐 그런 캐릭이죠. 네. 프리비어슬리 웨스테로스 뭐 이런.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웨스테로스 역사를 그 할머니가 제일 많이 알아요. 에다드보다 더 많이 알아. 그리고 뭐 귀신, 괴물 이야기 다 알고. 예, 그래서 항상 그 스타크 집안 사람들이 뭐 공경에 빠지면은 내가 예전에 내 할멈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그게 막 사실로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마에스터들은 내 할멈의 이론을 항상 부정을 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이야기. 항상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은 당신이 어렸을 때 침대 머리맡에서 내 할멈이 해줬던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져 항상. 이게 이제 환타지 소설과 예. 우리 시사 이야기의 가치가 정반대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 낸 할머니를 환단고기 취급을 하는데. 그런데. 판타지에서는 뛰어나고. 사실은 내 할머니 맞아. 거긴 용도 있잖아. 이게, 그래, 역설이에요. 용도 있는 나라에서나 통할 법한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거기 용도 있고, 아더도 있고, 마법도 있고, 막 죽은 놈 살리고 막 그래요. 빙의도 해. 그런 게 있어, 세상에. 내가 빙의만 할 줄 알아봐. 마사오님 평생 옷 입고 있게 할 거야.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곳이니까. 무슨 수로요? 빙의해서. 내가 벗지 말아야지. 아니, 그럼 난 계속 마사오여야 되는구나. 안 되죠, 안 되죠.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이름이 되게 무게감이 있는데, 에드머 툴리라는, 툴리 집안의 삼촌이 한 명 있어요. 네.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캐틀린의 남동생이고, 네. 롭의 외삼촌인 거죠. 예.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피해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뭐, 롭이나 캐틀린이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 양반은 제가 본 이 양반 나오는 드라마가 2편이 있어요. 네. 이거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롬에서 브루투스 역할을 맡아요. 아. 그래서 항의가 들어온 게, 롬에 나온 시저는 얘기 그렇게 막 해주면서, 브루투스 얘기는 왜 안 하냐. 이젠 그런 것까지 뭐라 그래요? 다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해요? 아, 참, 깜짝 놀랐어요, 전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지? 누구세요? 실제로 피해 결혼식은 뭐, 사글이 목 울려지는 그런 결혼식인데, 네. 정작 주인공인 에드머 툴리는 살아남습니다. 왜냐? 신방에 들어가 있었어. 다 죽이다 말고, 넌 누구야? 신랑인데요? 패스. 그래, 거기서 감옥으로 가가지고, 네. 그 소설상의 스토리를 보면 계속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캐릭터예요. 네. 끝났네요. 그렇군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모든 가문의 얘기 다, 그리고 거의 필요한, 이야기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캐릭에 대한 설명이 이제서야 다 마무리가 됐네요. 네. 아이고. 물론, 아직도 안 나온 게 수두룩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고만 항의해 주십사. 예, 이 사람은 왜 뺐냐, 이런 얘기는 그만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게 궁금하시면 그냥 보시는 게. 이게요. 그 사람 캐릭터 아시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보다 훨씬 답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건 제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정도만 해도 고민을 해서 답을 해드리겠는데, 이 얘기의 이 부분은 왜 뺐냐? 그러니까 뭘 왜 안 해? 이 등장인물을 왜 빼냐? 왜 안 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당신이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아니면 그 얘기가 틀렸다, 이런 건 항의가 되죠. 네. 제가 수정하거나 취소하면 되니까. 근데 왜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네. 왜 안 했을까요? 저도 그냥 항의하고 싶어지네?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제 단순한 사실과 정보의 나열, 설명의 나열은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나고, 그렇다고 이게 시리즈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남은 이야기는. 저희 시리즈에. 예. 남은 이야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과연, 마티농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네. 이 사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길래 그가 창조한 이 웨스테로스라는 세계가, 네. 웨스테로스와 에소스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네.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 구성이 됐는가. 네. 그거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네. 제가 보기에 그 관점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권력과 돈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돈은 일단 물통님이 늘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거고. 21세기 자본을 쓴 그 피케티 있죠? 네. 사랑과 권력과 뭐죠? 돈. 피케티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예.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과 권력과 돈 말고는 거의 원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희망과 욕구는 다 이거로 직결됩니다. 사실 이것 자체도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의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랑과 권력과 돈이 맞는데, 네. 이 웨스테로스에서는 그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네. 사랑과 권력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사랑과 권력이 앞에 있겠지만, 돈이라는 항법 장치가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긴 하니까. 그래서 사랑과 권력과 돈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8주 동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벌써 난 한 2번 한 것 같은데. 네. 또 뭐라고요? 어른과 불의 잉해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다음 주에. 예. 드디어 끝나네요. 네. 다음 주에는 시간이 한두 시간만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날 잡아서 녹음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웨스테로스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얼부링 마지막 회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네. 잠깐 쉴까요?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게 돼. 그리고 왠지 제가 가장 겁나는 게, 우리 100회 때, 어른과 불의 잉해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쏟아질까봐. 근데, 다 와서 하세요. 아예 그 코너를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네. 1부, 2부 나눠가지고 한 분은 얼굴로만 얘기한다. 저는 뭐 한 1시간 동안 나 담배 피고 올 테니까요. 예. 무슨 질문이든 들고 오십시오. 심지어, 변변찮은 상품도 드릴게요. 네. 하여간 99회 때,
물뚝심송 상인고문과 다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처음 만나는 오프라인 모바일 축제, 한국경제TV 주최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가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하겨울역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앱 홍보는 물론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오늘 여기까지가 이번 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네. 얼음과 불행의 정신없어. 정신없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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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테로스를 벗어났으니까 다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네. 개인의 자유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요, 저렇게 권력을 잡느라 애쓰는 사람들 말고는 뭔가 이렇게 개인의 영역을 개인의 의지대로 누리고 그 결과로 잘못 일이 돼서 뭔가에 당하고 이럴 권리조차 박탈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것도 또 무언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랜덤 뽑기 운으로 주어져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던 누구 자식으로 나와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은접시라고도 하죠. 이제 극우 백색 테러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죠. 이런 운을 숭배해요. 운이 좋아서 어떠한 성과를 얻게 된 사람들을 존경해요. 2차 대전 때 내가 유태인이 아님을 좋은 조건으로 여기고 부러워한다거나 내가 독일인이 되었음을 좋아한다거나 지금은 또다시 반대로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님을 다행으로 여긴다거나 오히려 뒤집어 내가 유태인임을 행운으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저 사람이 유태인인 걸 보니 강자구나 편을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수준이죠. 네. 그 제가 아까 중간에 말했던 멸공 반공 이따위 캐치프레이즈 버리는데 대한민국의 여론은 정말 1분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요. 강자에 들러붙는. 그래서 만인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때 그것에 대해서 한 방울의 아쉬움도 없어하는. 저는 다음 카카오의 대표가 반박을 했던 얘기, 국가가 잘못한 건데 왜 기업더러 뭐라 하냐. 카카오의 최초의 뜨뜨미지근한 반응은 전 대한민국을 살았으니까 왜 그랬는지 알아요. 어느 누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 따위 반응밖에 못해요. 어릴 때 자유는 소중하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한마디라도. 내 자유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송세아 선생이나 박노전 선생 같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개인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 개인주의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야 된다. 네. 우리나라는 그러려면 한참 멀었죠. 사람들이 무슨 별거 아닌 일로 대화할 때도 일단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이 보기에 이래저래 보일 테니까가 내 코디를 선택하는 기준.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사실 내 돈이 아닌 돈으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당연히 다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분위기가 어느 정치 세력을 지지하건 개인의 자유는 진짜 안 소중하게 배워왔나 보다 사회에서. 그런 확신은 드는 한 주일이었어요. 저희와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시는 여러분들. 남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하냐를 걱정하시면서 저희 방송의 내용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주시는데 매우 감사드립니다만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면 당연히 아주 잘못돼서 대중의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면 버림받겠죠 뭐. 그 중에 물론 마용님의 부적절한 발언 같은 그런 즉시 사과가 나와 마땅한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만 인종차별은 무관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예. 그 외의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당신 한 사람과만 대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올 가을 내내 듣기 싫어하던
얼음과 불의 잉의 폭탄으로 예.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연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상임수석 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